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 미중 갈등발 쓰나미 본격 온다가 오늘 저희 주제인데요.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좀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관세도 낮춰주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또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올림픽도 보이콧한다 그러고 야 이거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3분기 인민은행의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그동안 그 얘기했던 긴축과 관련된 두 가지 그 문구가 빠졌어요. 이게 중국말이라서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동성을 완화하겠다라는 톤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동성 통화 완화는 절대 없다라는 그쵸. 것과 뭐였죠? 통화 정책 완화는 안 한다는 예, 그것도 안 한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거 절대 안 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슬그머니 없어졌거든요. 작년 1, 2분기 이후에 이게 처음으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뭐 LPR 금리는 어제 LPR 금리 떨어지지 않았고 완화를 할 듯 안 하는데 누구는 한다 그러고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말도 그렇지만 중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네. 실제 액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은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뭐 연초 작년 연말에 우리는 커브를 빨리 돌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축 빨리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3월에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미 작년 3, 4분기부터 긴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요 국가 중에서 떨어졌어요. 네. 긴축 세게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화량 뭐 이제 대출 전부 다가 이제 줄여놨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3분기 동안 긴축을 했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최근에 뭐 헝단이 뭐 이런 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긴축을 하냐? 그 이유는 중국은 금년보다 내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말로 이제 코아지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크로스 이 넘어서는 것 그래서 금년도 이번 분기 다음 분기가 아니라 내년 이때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정책을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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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돈은 충분하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들이 이번에 뭐 8% 정도 통화량 이제 늘려서 통화량 자체로 보면 최저지만 증가율이 네. 근데 이게 GDP 플러스 CPI가 사실은 통화량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면 GDP 4.9%에 CPI 2몇 % 이렇게 하면 6.9%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8%면 총알 동성이죠. 네.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 것이고 대신 이제 금리 문제는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뭐 PPI가 아무리 높아도 CPI가 2%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릴 일은 없고 네.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면은 좋기는 한데 그건 시장의 기대 사항이고 중국을 놓고 보면 지금 부동산 과열을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금리를 낮춰주면 부동산을 잡아놓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서 놓고 보면 야 경기 이렇게 나쁜데 왜 금리 안 내리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설사. 네. 그래서 그건 두 가지인 것이 하나는 지준율이 여전히 애들이 높아요. 예. 뭐 14% 15%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어도 한 2, 3% 이상 지준율을 낮출 수 있는 그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얘들은 이게 뭐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뭐 MLF 같은 그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통화 증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조절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3, 6, 9, 12에 이 자금 수요는 그걸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M2는 뭐 그냥 풀어버리면
다시 집어넣기 어려운데 음흠. 그것은 만기 돌아오면 상황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되니까 테이퍼링 하듯이.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금리를 내리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지준을 쓰거나 지준율. 네. 또는 이제 MLF 같은 것을 음. 풀거나 줄이면서 네. 이제 이동성을 조절하는 그 서방 세계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다 여부까지는 뭐 금리 인하까지는 바라지도 말고 지준율 정도를 내린다면 약간 완화적이 된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읽어내면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경제가 심리잖아요. 네. 근데 한번 밑으로 꺼져버리면 심각한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사자예요. 죽을 사자가 사자인데 그 지금 이제 지준을 유지하거나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잠재 성장률을 5.5% 정도로 봐요. 네. 근데 이번에 4.9가 나온 것은 이제 헛발질이죠. 이게 정책 잘못해서 나온 건데 네. 4, 4분기에도 4가 나오면 이거 잠재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이제 이것들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제 진짜 경기가 나빠졌을 때 그때 손을 볼 수 있는 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로스 이어, 이제 크로스 쿼터.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정도를 보고서 그 결정을 한다. 네.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하반기 들어서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저는 요즘에 가장 그 중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아무도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답이 좀 안 나와서 좀 네.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데 중국발 반도체 쇼티지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발 그 반도체 쇼티지가 분명히 뭐 상반기에는 3분기에는 그래도 풀린다. 2분기 풀린다. 아니다. 3분기는 확실히 풀린다. 이러더니 이제는 오래 간다. 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가 한국에 뭐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 공장들을 빵빵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별 증설도 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가? 아무래도 중국발 저가 반도체가 상당 부분 공급 적자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공급 적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듣고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제가 필드에 있어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느낌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생산 캐파 라인을 하나 더 늘리거나 증설을 해가지고 30%, 50% 매출을 늘리는 게 쉽냐? 아니면 오히려 쇼티지가 났을 때 가격을 30%, 50% 올리는 것이 좋냐 그러면 기업은 후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써 자동차용 뭐 반도체 쇼티지 문제는 1년이 넘게 끌었는데 그런 이제 8인치 웨이퍼들의 라인 전환은 6개월, 뭐 1년 아니면 충분히 되고 남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쇼티가 난다는 것은 회사들이 즐기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이 이게 캐파 증설로 물량을 늘리는 퀄리티를 늘리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입으로는 늘린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안 늘리게 됐을 때 네. 쇼티지 상태를 지속을 하면 마진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들 이익이 폭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립 서비스, 실제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그 증설을 안 한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8인치짜리를 하게 되면 그거 증설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쓸데가 없어요. 12인치를 증설해야지. 그렇지. 근데 지금 네. 같은 게 범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특수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가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투자를 안 하고 입으로만 이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고 최근에 한국도 지금 반도체주가 좋고 중국도 오늘 뭐 반도체주들이 줄상한가를 가는데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왕초안프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그 기업들의
반도체 회사들의 상당히 의도적인 조작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 저거 뭐 그 난리를 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체 마켓에서 70에서 75% 차지하고 마이크론이 뭐 20% 정도인데 그러면 뭐 반도체 가격이 40% 떨어진다, 20% 떨어진다고 했을 때 네. 그 세계에서 가점 시장인데 이 회사들이 그러면 40% 30% 떨어질 때 그 가격 인하를 수용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만들면 되는 거. 가동률을 10%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네. 시장을 쇼티지를 만들면 가격은 바로 50% 뛰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램 가격의 폭락설이나 디램 가격의 하락설은 맞지 않다. 네. 이것은 그 바이사이드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셀사대에 있는 거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반독점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메이커들은 아무 코멘트가 없죠. 뭐 대만이나 이런 이제 마켓 예측하는 데서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거기 아무 대응을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가점화 구조화, 이제 공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물량 조절하는 거,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중국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우리 전병수 소장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전 현장에서 필드에서 애널리스트 생활하실 때 반도체 최강 전문가셨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몇 번을 탔는지 몰라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때 삼성전자가 최고로 잘 나갈 때, 지금 말고 이전에 최고로 잘 나갈 때 반도체가 최고였을 때 그때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이 미천 다 드러나네. 네. 오늘 원래 근데 저희 주제가 미중 갈등발 쓰나미 얘기를 타이틀로 걸어놨으니까요. 그 궁금해하실 만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다시 제가 좀 드리면 최근에 지금 대만 침공 가능성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진핑 권력이 이제 더 강력해지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이거에 대한 양국의 속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중국말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숭이 길을 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사드 사태 때는 한국이 닭이 된 거죠. 미중의 갈등에서. 근데 이번에는 미중이 반도체를 갖고서 전쟁을 하면서 그 닭은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지난 10월 1일 국경절에 대만 이제 방공식별구역 안에 그 4일 동안인가 전투기를 149차례 보냈어요. 네. 그래서 대만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그러겠죠. 거죠. 그러면 뭐 미국이 항공모함 몰고 와서 이것을 막아주거나 뭐 쇼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하고 본토 사이 거리가 뭐 130km, 제일 짧은 데는 12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항공모함 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현역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TSMC의 세 개의 공장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세 군데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드론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라인을 부시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쓰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들이 부품 조달을 못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 뭐 퀄컴 이런 거의 AMD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뭐 TSMC를 목졸라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반드시 지금은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슨 뭐 대만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미국의 이 IT 회사들을 위해서 이거를 놓치게 되면 물론 이제 한국이 대박 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의 62%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TSMC는 대만에 공장 짓지 않고 미국에 지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오히려 더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국으로 보면은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무력으로 폭격하겠다, 통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입으로만 얘기하지 절대 액션을 못 해요. 액션을 하는 순간에 이게 미국이 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빌미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하나된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룰이라면 룰일까?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제 본토 사회주의 중국이다. 대만이 네. 아니고 이걸 네. 79년에 합의를 했고, 근데 그걸 합의를 해주면서 이제 미국은 이 대만에 대해서 이게 공격받으면 우리가 지켜준다. 이제 이런 거를 미국 법으로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 이게 국제관계법이 아니라 미국 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도 제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만을 중국 본토가 공격하는 순간에 네.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네. 일국 체제는 인정은 해주되 침공을 하면 우리가 그렇죠. 막아준다. 네. 그거를 만들어놨다. 저는 일국 체제를 인정해주길래 얘네 대만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예전에 이미 합의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는 국내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제관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액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군사력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붙으면 네. 그건 중국이 백선백패죠. 네. 네.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건 립서비스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액션은 불가하다 했다는 뭐 이제 네.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중국은 이제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를 네. 쓰는 건데 그런 패를 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건 이제 전쟁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최근에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뭐 약간 미국 주도의 일방 통행이랄까요?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힘이 좀 약해지는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힘의 균형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WTO 가입해 줬을 때 뭐 그 비중으로 보면 이게 10%가 안 되는 포션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이 미국의 GDP 대비. 네. 근데 지금 70%까지 올랐다고 7배가 더 커진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과거를 놓고 보면 소련이나 일본이 미국 말 잘 들었을 때가 40% 돼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70% 되기 때문에 말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축이 미국 일방에서 넘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사이즈 말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노련함,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바이든의 이 진짜 실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첫 번째는 이 미중의 지금 최근 2년 반 동안의 전쟁에서 가장 핫하고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무역 합의예요. 네. 2천억 불어치 사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중국이 이제 오리발 내밀고 60%밖에 안 사줬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난리 쳐야 되는데 이번 무역회담에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 이행하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바이든 노코멘트. 네.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를 보면 미국은 그 경제 담당하는 이제 장관은 옐렌이 들어왔고 네. 이제 외교 담당하는 이제 블링컨이 들어왔고 네. 그 백악관 안보 담당, 아시아 태평양 담당 4명이 배석을 해요. 네. 근데 중국은 일본으로 이제 통상협상에서 대표를 했던 류허 경제 통상 담당 부총리가 네. 대표 선수로 나와요. 음. 그리고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이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미국의 새로운 USTR 대표
그 사이 류호하고 계속적으로 싸웠던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퇴임을 하고 네. 정권 바뀌었으니까 캐서린 테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 USTR 대표가 배석을 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배석을 안 했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 내공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뭐를 했냐 그러면 그 하웨이 SEFO인 멍완조우를 3년 동안 캐나다에 구금시켜놨다가 네. 이거 정상회담 하기 전에 풀어줬어요. 예. 그런데 그 풀어줬더니 이제 그 중국의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인 이제 국제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전세기를. 네. 근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간 기업의 CF 하나가 범죄 행위로 구금됐다가 오는데 전세기를 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기 누가 타고 왔냐 그러면 이 주 캐나다 중국 대사가 동승을 해서 에스코트해서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트램 내릴 때 기자회견도 하고 손도 흔드는데 중국의 상징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가슴에다가 국기를 달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래서 조국이 나를 구해줬다. 그래서 그걸 1억 6천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 중국 외교력의 승리다. 네. 그렇게 마케팅을 무지하게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은 그거 몰랐겠냐. 중국이 그걸 대대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 네. 그걸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회담할 때 보면 이게 아까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만의 독립 문제를 이번에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오바마 때까지는 뭐 대표 선수는 중국에다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 때 대만도 국가다. 이 중국의 32번째 성이 아니고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명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슬쩍 대만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공격한다. 그 얘기를 언론에 또 흘렸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중국의 32번째 성이면 이 미국이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라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죠. 대만은 하나된 중국의 원칙에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인정해 준 거죠. 전 세계가 TV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러면 그 외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공짜로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하나된 중국, 대만의 이게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800억 불하고 바꾼 거예요. 2천억 불 중에서 아직 못 산 40%. 네. 이것을 연내 또는 아마 내년 1, 4분기 안에 중국이 사주는 걸 아마 사인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사인 안 했다 미국이 멍한조를 석방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럼 이 확답을 받아야 될 건데 그걸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의 산 증인이에요. 79년 수기하면서부터 이 40년 동안 미중 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네. 중국인은 뭐에 목숨 걸고 이 뭐를 중시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트럼프는 뭐 몽둥이 들고서 마구 흔들지만 이번에 바이든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무역 협상에 대한 코멘트 전혀 없고 배석하는 사람도 USTR 대표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건 뭐냐 그러면 중국이 이것을 반대급부로 명분을 이거를 지켜주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거를 뒤로 합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넣어서 USTR 대표가 나와가지고 왜 이거 수용을 안 했냐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하게 되면 중국이 메인민지라고 하는 체면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것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살려줬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시면은 표면상으로 놓고 보면 대만 인정해주고 몽환조 석방해주고 네.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 다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중국을 이제 길을 살려주면서 밑으로 돈을 받는 네. 이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외교 수법 네. 이게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번 미중의 그 화상회의는 뭐 서로 할 말만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미국이 인정을 해줬고 중국이 요구했던 거를 그리고 그 대신 통상 문제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단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 굉장히 수상한 거죠. 이건 합의가 끝났다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800억 불짜리 정상회담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챙길 거 다 챙겼고 중국은 대신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세계한테 보여주는 이제 확실한 명분을 챙긴 것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당겨서 주시면 더 잘 들리실 것 같다고 코멘트가 네. 있었고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중국은 800억 불을 뭐를 더 사주게 될까요? 협상에 보면 네. 농산물, 네. 공산품, 에너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농산품을 80%, 공산품을 60%, 에너지를 42%밖에 목표 대비 안 사줬어요. 그래서 네. 맨 먼저 지금 살 건 에너지를 살 겁니다. 에너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석유. 천연가스, 지금 석유. 에너지가 네.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셰일 때문에 이게 넘친다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에너지를 가장 먼저 살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농산품을 살 거예요. 네. 그래서 농산물을 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중간선거가 내년 11월 달에 있는데 그 농산품 관련되는 거 이쪽이 주로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네.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 6개 주가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주게 되면 그쪽에서 유리한 표를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5대 5인데 아마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잃게 되면 이게 하원은 민주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무슨 뭐 몇 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원의 반대로 계속하기 어려워져요. 네.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때 미국에 대한 이런 약점을 이 중국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구매를 해주겠다. 네. 타이밍은 당신이 부를 때 언제든지 내가 사주겠다. 네.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요거는 들어줘라. 이게 이번 협상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에 보이지 않는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번 800억 불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추가 구매 건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더 두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추가적으로 뭘 미국에서 더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니까 네. 반대로 뭘 하나 더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팔 수 있는 게 사실은 반도체, 항공기, 네. 농산물 네. 뭐 이거죠. 그리고 네. 에너지. 근데 지금 반도체는 팔 수 없잖아요. 네. 항공이 마찬가지로 이게 첨단이라고. 그러면 네. 사야 되는 게 이제 콩이나 그 석유, 천연가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중국으로서는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추가적으로 늘리더라도 이것이 중국에 손해거나 그렇진 않아요. 곡물 가격 무지하게 뛰었고 네. 에너지 가격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그 자체가 필요하고 또 그걸 사게 되면 이제 곡물이나 그래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표밭이 이게 방산, 그다음에 오일, 네. 농산물, 그 자동차 요 4개 지역인데 그 농산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사주게 되면 공화당의 표밭을 이걸 공격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압박 넣어가지고 사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선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근데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 들기로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 인플레이션을 좀 감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물건 값을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세를 인하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이번에 관세 좀 인하해주고 팔 거 팔고 뭐 이런 논의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관세는 이번에 별로 안 건드리고 다음에 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남겨뒀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중국이 원했던 거죠. 그 보복 관세를 낮추자, 네. 낮춰줘라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관세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이것이 명분을 너무 여러 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 게 네. 하나 있고, 그다음 지금 미국의 스탠스로 놓고 보면 물가를 낮추는 것이 그 일상용품의 이 가격 상승 때문이냐, 네. 아니면은 집이나 뭐 이런 것 플러스해서 돈이 많이 풀린 거냐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금은 돈을 집어야 넣어야 되는 것이지 싸구려 물건 많이 쓴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싸구려 물건 더 싸가지고 일부 일상생활용품에서 가격이나 효과가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럼 관세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오늘자 칼럼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2022년인데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 다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뭐 이것도 역시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2년에 안전벨트 필요하다. 어떤 그래서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네. 이번에 그 연말에 한판 세게 붙을 거로 봤단 말이에요. 미중이 네. 1년 동안 이건 뭐 처음으로 만나는 거고. 네.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중국을 한번 세게 때려줄 거라고 봤는데 결과는 아주 우아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왜 이게 우아하게 끝나냐를 보면은 결국은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뭐 최근 6명의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빼고는 다 밑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조금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해가지고 중간선거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건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경제를 살릴 거냐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거냐가 이게 방점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것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제 4분기에는 그 경제 문제에다 포커스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게 미국 경제가 뭐 코로나 문제 저렇게 진행이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에서 지지율 높아지고 하려고 하면 최대 명약은 뭐 어느 나라 어떤 예측치를 보더라도 내년에 경기가 금년보다 좋아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다 목숨 걸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그럼 답이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 적을 찾는 거. 그래서 그 트럼프하고 똑같이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중간선거 뭐 어떻게 보면 시즌이 이제 2, 4분기, 3, 4분기에 주요한 주들이 다 몰렸기 때문에 적어도 1, 4분기 이 언저리에는 중국을 세게 때려야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은 이제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를 보면 저건 세게 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주식시장이 워낙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충격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무엇보다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그 기술 전쟁은 그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 전쟁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반도체인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그 장비도 못 팔게 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끼어가지고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비관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꽃놀이 패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회사가 예전처럼 20몇 개가 되거나 10개가 되거나 5개가 되면 이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독이에요. 근데 이걸 반도체, 즉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75% 공부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장비를 공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네. 하이닉스가 이것이 디램 생산의 절반을 중국에서 하는데 이게 생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오히려 수급이 개선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다른 회사가 캐파를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그 마이크론은 0.5 5나노 쪽에 이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장비가 없죠, 장비가. 10나노 쪽 실력이 안 된다고요. 네, 저게.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 정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장비를 못 들여가지고 조금 시간을 끌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수급을 좋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D램 반도체의 미래나 비전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수출 전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캐파 증설을 못하게 미국이 만들었을 때는 마이크론이 클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75%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수를 쓰게 되면 D램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버 회사, 인터넷 회사 이 회사들이 다 죽는 거죠. 악소리 나게 된다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세게 제가 볼 때는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캐파 증설 안 한다. 그러면 D램의 수급은 지금 5%도 오버서플라이가 아닌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황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캐펙스를 20% 줄인다. 그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갑은 미국이 아니고 이게 한국의 갑인데 단 우리가 작은 나라가 그렇게 했다가 얘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까 봐 조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 산업의 그 최근에 보여지는 이제 이런저런 악재라고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D램의 치명적인 악화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두 개 회사가 묵시적으로 담합해서 생산 캐파 줄인다 저거는. 그래서 가격이 뭐 과거처럼 30, 40%, 5, 60% 폭락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고 장비의 반입의 금지도 그것이 그 완전 경쟁이나 뭐 이러면은 그것은 치명타지만 그것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늦추면 늦출수록 반도체 수급은 더 타이트해진다. 중국 공장을 못하게 증설을 못하게 막는 것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만 봐도 공급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 월등히 유리한 그렇죠. 상황이다. 근데 이제 시장은 정반대로 보죠. 지금은.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안 하면 한국에도 하면 되죠. 한국에 지금 한국도 K반도체 해가지고 정부가 그 사이에는 뭐 조금 이 재벌 회사들에 대한 이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미중 전쟁 벌어지면서 정부도 스탠스를 바꾸잖아요. 네. 이것은 안보 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용 늘리고 이렇게 하려면 한국의 캐파를 늘리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그걸 가려고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반도체 메이커 입장에서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는 것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다가 증설을 할 요인이 생겼다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 목을 쬐고 있는 게 오히려 한국한테는 꽃놀이 배다. 그렇죠. 예, 그 사실 시스템 반도체조차도 이제는 TSMC만 의지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한테 구애를 하면서 공장 좀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한테는 유리한 상황,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상으로 보면 한국에 유리한 패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TSMC가 공장을 3개를 짓겠다 미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럼 쇼티지가 얼마나 남는 거냐, 얼마나 캐파가 부족하냐 그러는데 그게 정말 한꺼번에 공장 3개 질 만큼 공급 부족이 그렇지 않아요. 네. 3개를 지면 바로 오버서플라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 5나노짜리, 3나노짜리 공장 하나를 지려면 150억 불에서 250억 불 들어가요. 네. 최첨단으로 지려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TSMC가 연간 매출액이 470억 불, 480억 불 정도 돼요. 네. 그럼 공장 2개 지면 500억 불이고 3개 지면 750억 불인데 네. 매출액 연간으로 480억 하는 회사가 공장 3개를 질 수 있냐.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립서비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거는 대략 한 3년에서 4년에 뼈 하나 짓는 것이 적정해요. 근데 지금 삼성도 하나 짓고 TSMC 하나 짓고 인텔도 짓는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또 한국에 뭐 당연히 또 하나 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장이 4개가 산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그 2년 반 뒤에는 오버서플라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이 뭐 텍사스에 짓네, 무슨 텔러시에 짓네, 오스틴에 짓네 계속 이제 미적미적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다가 이제 뭐 경쟁에 뒤처지는 거냐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 1등하는 사람의 판단을 믿어야죠. 네. 삼성이 누군가요? 네. 세계 1등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정보나 판단이 내가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아니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옛날부터 지었겠죠. 그렇죠. 근데 다 공장을 30년, 40년 전에 빼가지고 아시아로 중국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거기 공장 지어갖고 수율 못 맞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고 이 동시에 여러 개가 지면 오버 캐패시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리스크를 줄이려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투자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스틴으로 갈까 테일러로 갈까 그러다가 보조금 많이 주는 대로 아마 오늘 내일 결정을 하겠죠. 뭐 그래서 테일러 보니까 보조금 전 10년 동안 100% 면제, 20년간 95% 면제, 30년간 90% 면제예요. 법인세를.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삼성의 판단이 맞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대중국 반도체 전략이나 대미 반도체 전략은 이 세계 최고, 당대 최고의 프로한테 거기다가 잘 모르는 이제 어설픈 선수들이 자꾸 훈수하고 네. 거기다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삼성이 이런 삼성한테 맡겨라. 네. 아니 세계에서 1등하는 데를 명언이시네요. 누가 그걸 그 훈수를 합니까? 훈수를 했다 그러면 그건 실패죠 그거. 그리고 정부나 언론이나 뭐 연구소의 연구원이 그 실패했다고 그랬을 때 그 책임지나요? 근데 삼성은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 그 절박함, 그 절절함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를 제가 한 17년 정도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삼성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내공을 이게 낙낙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네, 사실 그 채팅창이 뜨거워가지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그래요? 했는데요. 네. 이러다가는 소장님 오늘 밤에 못 보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이슈도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이만 네.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장님 혹시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말씀 있으신데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질문지에 보니까 요소수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요소수 문제가 뭐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갔냐고 그러는데 요소수 문제는 저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 사태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요소수 사태는 그 결국은 이제 정부도 오피셜 얘기했지만 이것은 문제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 해프닝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수출 쪽 제한했고 그것의 원인은 석탄 생산을 줄인 정책적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국이 그럼 이거 얼마나 수출하냐 그러면 142억 불인가 뭐 그래요. 연간으로 수출하는 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10%를 한국이 수입을 해요. 14억 불. 근데 중국 입장에서 140억 불 수출하는 아이템 그거 가지고 한국에 무슨 보복한다. 신경도 안 쓰죠. 저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갖고서 뭐 이제 엉터리 해석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다, 쩐다 그러고 더 이제 우리가 심각한 것은 자, 조사를 해봤더니 1890개 항목이 중국의 의존도가 80%가 넘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요소수 사태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 연구기관이 발표하고 그걸 온 언론이 다 베껴 쓰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중국은 관광객 정도를 스톱을 시키면 한국이 이제 조금 중국에 대해서 타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치명적인 실수는 그런 것 같아. 야, 이거 요소수 저거 140억 불짜리 그 14억 불 수출 안 하니까 한국이 서는구나. 결정적인 우리 약점을 하나 까발린 거죠. 오히려 사드 사태 때보다 더 큰 거를 그렇죠. 발견했다. 그런데 거기다 한수를 덧떠가지고 전혀 중국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1890개 항목을 갖고서 한국에 목을 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가르쳐 준 거죠. 오히려 우리가 패를 깠다. 우리가 우리 패를 그렇죠. 보여줬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중국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으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마저도 미국도 이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뭐가 높냐? 그럼 일상생활용품. 그렇죠. 네. 그 월마트 그렇죠. 이펙트잖아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빵 되면 월마트 매장 절반이 비어요. 그래서 뭐 2005년에 그 미국의 작가가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실험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미국도 의존도가 46%인데 우리가 중국에 70%든 80%든 의존하는 것은 그것을 겁내고 그게 우리 약점이라고 보면 안 돼. 우리 원자재 아무것도 없는데 네. 대신 제가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의 정책의 변화를 이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중국이 그 세관에서 이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게 10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네. 15일부터 제시하겠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거의 한 달 뒤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거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앞으로 1890개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뭐 140억 불 정도 토탈 수출금이 그건데 그 중에서 14억 정도를 우리가 14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는 이 항목을 정말로 그럼 중국의 주석이 총리가 장관이 이 사람의 소관이겠냐.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산자부에 그렇지. 관련되는 국장. 비료국장 거기 담당 과장 전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를 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네. 그걸 빨리 찾아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 뭐고 어떤 조건을 가면은 이게 허용이 되는 거냐 그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소위 말하는 중국 관시라는 거, 네트워크라는 거, 그 사이다 엉터리였다.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890개 항목의 이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아이템, 이거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더 심각해요. 네. 그래서 1890개가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막혔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채널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네. 그래서 그게 뭐 안 돼가지고 그 온 사방을 쫓아다녔는데도 정확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모르면 네. 그건 우리 정보 채널의 문제, 우리 네트워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모든 걸 관시로 해결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중국통 이거를 제대로 안 기르면 네. 1890개 항목에서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 그러네요. 우리 미국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거보다는 훨씬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관계도 정관계, 경제계 모든 관련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오히려 무시만 하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패를 까였다는 건 굉장히 뼈 아프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약간 1차원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네. 근데 사실 저도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깜짝 놀랐던 게 2차 전지 재료 중에 네. 상당 부분의 원료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얘기를 그쵸.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 2차 전지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뭐 우리는 원부자재가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다 사야 되는 거. 그럼 중국은 다 자기네가 하냐. 네. 중국도 망간, 코발트, 뭐 니켈 네. 해외에서 40% 50%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은 왜 공급망을 안 갖추냐 그러는데 공급망은 어느 나라도 풀 라인업을 가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잘 관리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안을 마련해놨냐 안 하는 문제고 재고가 있냐 안전재고가 있냐 없냐는 문제인데 예. 그 문제를 갖고 반성을 해야지 우리가 뭐 8, 90%를 왜 중국에 의존하냐 뭐 그걸 왜 이게 산업을 보냈냐 이거는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현상에 맞지 않는 얘기고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냐는 것도 너무 이제 뭐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네. 그게 정말로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사드 금방 터졌을 때 현대차가 플라스틱 엔진 뭐 이쪽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출물 하나가 안 들어와 가지고 라인을 2중과 3중과 세웠단 말이에요. 네네. 저게.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냐.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과장해서 이 중국의 의존도를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것, 음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월드 팩토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유튜브 채널, 제대로 된 이제 그러네요. 방송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거기 같이 동조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네. 그건 너무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위기감 조장해서 많은 사람 시청률을 끌려고 하는 거는 좀 전체를 위해서는 좀 해악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느끼는데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냉정하게 대응하는 채널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갑자기 뭐가 없다 대란이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큰일이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합리적으로 아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렇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병선 소장님만큼 말씀해 네. 주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익보다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 3배 정도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위협감, 위기감은 훨씬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은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그렇다고 네. 뭐 우리가 재고를 뭐 100%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럼 10개 국가에서 사오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합리적인 정보를 그렇죠. 네, 잘 네. 갖춰놓는 거 음흠. 이게 참 필요하지 않나. 네. 저희도 객관적인 정보, 팩트를 잘 모아서 이렇게 전문가분과 네. 함께하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병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